오늘 밤 나와 혼인을 해야 해요. 장터 한복판에서 몽둥이에 맞던 10살 거지 아이가 몰락한 양반과 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무명. 장터에서 단돈 5냥에 사온 거지의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5냥짜리 꼬마가 양반과 규수와 혼인을 논하느냐고 말입니다. 내일 끌려가지 않으려면 지금 나와 혼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아이. 과연 이 아이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이 5냥짜리 거지 아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대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낙화 마을에는 꽃내음 대신 시신 타는 매캐한 연기와 곡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과 역병은 마을을 산 사람의 지옥으로 만들었고 민심은 굶주린 늑대처럼 흉흉해졌지요. 하지만 이 처참한 마을에서 역병보다 더 무서운 소문이 돌았으니 바로 몰락한 양반과 규수 설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설화는 아버지가 모함으로 귀양 간 뒤 홀로 집안을 지키는 20살 처녀 가장이었습니다. 삭바느질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으나 그녀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낙화 마을의 마지막 꽃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을의 탐욕스러운 사또가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매일같이 포졸들을 보내 대문을 발길질하며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내 차라리 지조를 지키고 죽을지언정 저자의 놀이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방 안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눈물을 삼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남은 쌀독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관아의 위협은 발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남은 삭바느질감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들어선 설화의 눈에 비친 것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과 그들을 개 보듯 지나치는 관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먼지만 풀풀 날리는 바닥에는 버려진 거적대기들이 뒹굴었고 생선 비린내 대신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지요. 설화는 자신이 가져온 수건 몇 장이 팔리지 않으면 오늘 밤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시끄러운 고함과 함께 몽둥이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의 행차길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무참히 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경꾼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멀찍이 떨어져 수군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마른 체구의 소년 하나가 흙먼지 속에서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설화는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수건 몇 장을 들고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살벌했지요. 관아의 하인들이 한 어린 거지 소년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살 남짓해 보이는 소년은 누더기를 걸친 채 흙바닥을 뒹굴면서도 신음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또님의 행차 길목에서 잠을 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하인들의 몽둥이질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눈을 돌렸지만 설화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소년의 눈빛은 비굴함 없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눈빛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귀양 가기 전 정말 위급한 순간에 쓰라며 건네준 마지막 비상금 5냥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그 아이의 몸값으로 이 5냥을 줄 테니 당장 매질을 멈추시오. 설화의 외침에 하인들은 코방귀를 뀌었으나 돈을 보자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내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설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명은 설화의 뒤를 졸졸 따라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화는 아이가 배가 고파 그런가 싶어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으나 무명이 내뱉은 첫마디는 설화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누님, 지금 누님을 노리는 어둠이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와 혼례를 치러야 합니다. 설화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짜리 꼬마가 20살 교수에게 혼인을 하자는 말이 가당치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얘야,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이 혼미한 게냐? 어서 가서 씻고 잠이나 자거라. 설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으나 무명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화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예사롭지 않았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산 노인의 지혜가 담긴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이면 사또가 군사들을 보내 누님을 끌고 갈 것입니다. 국법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혼례뿐입니다. 무명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명의 불길한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보낸 전령들이 설화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내일 밤 너를 가마에 태워 데려가겠다는 강제 혼사 통보를 보낸 것이지요. 말이 혼사지 그것은 사실상 납치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설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안에서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조를 잃고 사또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아버지가 주신 비단띠로 목을 매 자결하는 것이 양반과 교수로서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설화가 눈물을 흘리며 석가래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담벼락 너머로 무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님, 죽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살아남아 복수하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무명은 낮은 목소리로 설화를 다독였습니다. 조선 국법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여인은 사또라 할지라도 함부로 첩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혼례식은 생략하더라도 관아의 정식 부부로 등록만 한다면 그 누구도 누님을 강제로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명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설화와 무명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복을 차려입은 단아한 규수와 누더기를 걸친 채 발가락이 다 나온 집신을 신은 꼬마 거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설화는 뺨을 타고 흐르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으나 곁에 선 무명은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었지요. 그의 눈빛은 마치 대궐의 정승이라도 된 양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의 서리는 이 기괴한 혼인 신고서를 보고는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며 비웃었습니다. 허허, 명색이 양반과 애기씨가 살기 힘들다더니 이제는 코 흘리게 거지를 서방으로 맞이하는구려. 오늘 밤 신방에서 자장가라도 불러줘야 하는 것 아니오. 서리의 비열한 조롱에 포졸들까지 낄낄대며 웃었지만 설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꼿꼿이 서서 혼인 서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붓을 든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옆에서 무명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슬쩍 잡아주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지요. 비록 화려한 가마도 잔치 국수 한 그릇도 없는 혼례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10살 소년 무명은 그렇게 양반과 교수 설화의 꼬마 신랑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집무실의 도자기를 내팽개쳐 박살을 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설화를 끌어오라 명하려 했으나 곁에 있던 이방이 소매를 잡으며 만류했지요. 사또님, 이미 관보의 부부로 등재되었으니 명분 없이 데려오시면 빚감당이 어렵사옵니다. 일단 지켜보시지요. 사또는 핏발선 눈으로 이를 갈며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여느 부부라면 신방에서 은은한 촛불을 밝히고 정을 나누었겠지만 이 기묘한 부부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는 사또가 보낸 첩자가 숨을 죽인 채 방 안의 소리를 엿듣고 있었지요. 설화는 연지곤지를 찍은 채 방구석에 앉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으나 무명은 누더기를 벗고 이불 위에 꼿꼿이 앉아 사방을 살폈습니다. 무명은 설화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누님, 이 문거리에 숟가락을 걸어두십시오. 밖에서 누군가 문구멍을 뚫으려 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설화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무명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게 깔고 호통치듯 말했습니다. 부인, 내 오늘 장거리를 다녀오느라 다리가 몹시 고단하니 어서 요를 펴고 발을 좀 주무르시오. 이는 밖에서 듣는 첩자들에게 건장한 사내가 방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주려는 기막힌 연기였지요. 설화는 무명의 기지에 감탄하며 조심스레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첩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무명은 곧장 신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흙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지요. 설화가 호롱불을 들고 다가가자 무명의 얼굴은 땀방울로 가득했습니다. 누님, 이 집터 아래 거대한 용의 숨결이 막혀 있습니다. 제가 이 혈자리를 뚫지 않으면 3일 뒤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무명은 별자리를 보며 마당 여기저기에 돌을 세우고 물기를 냈습니다. 그의 작은 등 뒤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신령의 후광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계획이 꼬마 거지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한 사또가 결국 무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쇠몽둥이를 든 포졸 수십 명이 설화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어디서 감히 관청을 기만하느냐. 이 거지 놈은 신분이 불분명할 뿐더러 국법을 어기고 양반을 사칭했으니 즉시 압송하겠다. 포졸들은 무명을 멧돼지 잡듯 거칠게 잡아 가두려 했습니다. 설화는 소리를 지르며 무명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남편입니다. 정식으로 관인까지 찍힌 지아비를 무슨 근거로 끌고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포졸들은 설화를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설화가 마당 돌부리에 부딪혀 팔꿈치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자 그때까지 무표정하게 서 있던 무명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서늘한 기운이 휘몰아치는 듯했지요. 무명은 포졸의 팔을 낚아채더니 사또의 전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포했습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오늘 정오 이 고을 관아의 대들보가 꺾이고 지붕이 벼락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목숨을 보전하고 싶거든 당장 그곳을 비우라고 말이다. 포졸들은 꼬마의 허무맹랑한 소리에 배를 잡고 웃었으나 무명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눌려 결국 무명을 옥에 가두지 못한 채 관아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무명의 옷자락을 잡았고 무명은 그녀의 상처 난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결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무명의 예언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관아 주변으로 모여들었지요. 사또는 관아 대청마루에 앉아 어디 지붕이 무너지나 보자 며 무명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고요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우드득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더니 관아 건물의 거대한 대들보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들린 듯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튀어나갔고 그들이 발을 떼자마자 굉음과 함께 집무실 지붕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벼락 한 번 치지 않았는데 멀쩡하던 관아가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이것은 무명이 밤새 설화의 집 마당에서 지기를 조절하며 비틀어버린 기운이 관아의 나쁜 수맥과 부딪히며 일으킨 풍수적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무명이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역시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며 무명을 더 이상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지붕이 무너져 내린 그날 이후 낙화 마을을 감돌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설화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고 담장 너머로 경외심 어린 시선을 던졌지요. 설화 역시 무명을 더 이상 길가에서 주워온 가여운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명이 밤새 마당을 헤집으며 만들어낸 기묘한 문양들과 그가 내뱉은 예언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무명을 위해 정성껏 씻을 물을 데웠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씻었을 무명이었지만 설화는 직접 수건을 들고 그의 작고 거친 손마디에 박힌 흙대를 정성스레 닦아주었지요. 무명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으나 설화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설화는 무명을 위해 밤새 바느질하여 만든 깨끗한 무명옷을 건넸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무명의 모습은 비로소 귀한 집 도련님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호롱불의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지요. 무명은 설화의 눈을 지시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이치를 안다 한들 제가 누님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누님의 그 강단 있는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이라면 내 목숨을 맡겨도 되겠다고 말이지요. 무명은 설화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조심스레 누웠습니다. 10살 소년의 무게치고는 너무나도 묵직한 진심이 설화의 가슴으로 전해졌지요. 무명은 설화의 손등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겹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온양에 팔려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또가 노리는 것은 누님의 미모뿐만이 아니라 이 집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서찰입니다. 내가 누님의 신랑이 되어야만 이 집의 주인이 되어 그 서찰을 합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설화는 곤히 눈을 감은 어린 신랑의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른 흉내를 내며 세상을 속였던 아이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고 동시에 그가 짊어진 비밀의 깊이에 연민을 느꼈지요.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무명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진짜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내 이름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방 안의 공기는 어느새 훈훈하게 달아올랐고 창문에 서린 이슬조차 두 사람의 온기에 증발해버릴 듯 했습니다. 무명은 설화의 무릎 위에서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설화는 그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밤을 지켰습니다. 비록 비정상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였으나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백년 가약보다도 견고하게 엮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그런 두 사람을 축복하듯 창호지 위로 환한 빛을 뿌려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며 밤을 노래했지요. 관아의 지붕이 무너진 사건 이후 사또는 겉으로 잠잠해졌으나 설화의 집안에는 그보다 더 지독하고 음습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깊은 밤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정체 모를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지붕 위로는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내려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지요. 설화는 그날 이후로 원인 모를 병세를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그녀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한여름임에도 이불을 세 채나 덮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설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으며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헛것을 보았지요. 무명아, 저기 검은 형체가 나를 부르는구나. 설화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생기를 잃고 썩은 물처럼 정체되었으며 벽지에는 검은 곰팡이가 마치 기어가는 벌레처럼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무명은 설화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누님, 이것은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집의 기운을 뒤틀고 사악한 저주를 심어 놓았습니다. 무명은 그날 밤부터 횃불 하나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툇마루 밑을 기어 다니고 장독대 뒤편을 파헤치던 무명은 마침내 안방 문턱 바로 아래에서 붉은 실로 칭칭 감긴 저주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이 인형의 몸에는 설화의 이름과 사주가 적힌 종이가 박혀 있었고 가슴팍에는 날카로운 대바늘이 7개나 꽂혀 있었지요. 설화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로 몰아넣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부린 것이 명백했습니다. 무명이 인형을 꺼내 들자마자 땅 안에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꺼져버렸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무명의 소매를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한단 말이냐? 무명은 타버린 인형의 죄를 바라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누님의 아버님을 모함했던 자들, 그리고 이 땅 아래 잠든 용의 숨결을 탐내는 자들이겠지요. 그들은 이제 정체를 숨길 생각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무명은 설화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저주가 깊을수록 그들에게 돌아갈 재앙도 클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무명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마치 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의 병세가 조금씩 회복될 무렵 무명은 밤마다 몰래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설화가 이상히 여겨 그를 뒤쫓자 무명은 마을 외곽의 낡은 사당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옷의 사내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무명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자가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라고 예를 갖추어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설화가 뒤로 물러나다 나뭇가지를 밟자 무명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님, 결국 보셨군요. 무명의 정체는 사실 왕실의 비극적인 당쟁에 휘말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조정에서 사라진 왕손이었습니다. 그는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거지가 되어 팔도를 떠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명은 자신이 시장을 떠돌았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또와 그 배후 세력이 감추어둔 영모의 밀지를 찾기 위해서였으며 그들이 그토록 설화의 집안을 노리는 이유, 또한 설화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왕실의 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설화는 어리고 가냘픈 소년인 줄만 알았던 무명이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운명의 무게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명의 정체를 알게 된 설화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라 믿었던 아이가 고귀한 왕손이라니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곧 그녀는 무명이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자신 또한 무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삭바느질만 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설화의 질문에 무명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화는 무명의 지시대로 마을의 젊은 장정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수탈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무명의 비범함을 알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갖추게 했지요. 설화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며 무명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설화는 아버지가 남긴 서책들 속에서 무명이 찾는 단서를 뒤졌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낡은 함 속에서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비단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명이 그토록 찾던 퍼즐의 조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 지도를 연구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설화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 대신 강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무명은 설화에게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제가 처음 결혼을 제안했던 이유는 단순히 누님을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무명이 설화와 혼인한 진짜 목적은 왕손인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한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설화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비밀 지도는 정식 혈통의 혼인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가문의 빅이었던 것입니다. 무명은 설화의 선량한 성품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역적들이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합법적인 명분을 선취한 것이었지요. 저는 누님을 이용한 셈입니다. 이 점은 평생 사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설화는 잠시 충격을 받았으나 무명의 눈 속에 서린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는 대업을 위해 자신의 어린 시절과 이름마저 버려야 했던 가여운 영혼이었습니다. 설화는 무명을 원망하는 대신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나 또한 당신을 통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무명의 정체를 눈치챈 영모 세력의 수장과 사또가 보낸 수십 명의 자객이 설화의 집을 포위한 것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 날카로운 칼날들이 담벼락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무명과 설화는 장정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집을 빠져나갔지만 자객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무명은 설화의 손을 잡고 험준한 산길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는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와 횃불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설화는 발이 삐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명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끝에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막다른 절벽 끝에 서게 된 두 사람에게 자객들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왕손의 목을 가져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자객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설화는 무명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무명아, 아니 서방님, 저승에서도 당신의 아내로 남겠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달려들려는 찰나 무명은 설화의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비밀 지도가 담긴 비단 보자기를 꺼내 설화의 손에 꽉 쥐어주었지요. 누님, 이것을 가지고 저 아래 수풀로 뛰어내리십시오. 저 밑은 물줄기가 깊어 반드시 사실 수 있습니다. 설화는 울먹이며 거칠게 도리질했습니다. 싫다. 너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무명은 처음으로 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씨만큼은 누구보다 늠름한 지아비의 것이었지요. 저는 왕손이기 전에 누님의 신랑입니다. 신부를 지키는 것은 지아비의 당연한 도리이지요. 무명은 단검 하나를 꺼내 들고 자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설화가 탈출할 시간을 벌려 한 것입니다. 무명은 자객들에게 달려들며 크게 외쳤습니다. 조선의 왕손이 여기 있다. 나를 잡고 싶거든 따라와라. 무명은 자객들을 유인하며 절벽 옆에 좁은 오솔길로 사라졌고 설화는 무명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른 흉내를 냈던 무명의 마지막 미소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명의 치밀한 계산이 담긴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무명은 평소 지형을 분석하며 자객들을 유인할 장소를 미리 점 찍어두었지요.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들판 같았으나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지대였습니다. 무명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바위 위를 뛰어다니며 자객들을 늪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객들이 하나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산 너머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장관을 이루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설화가 피신하기 전 미리 무명의 지시에 따라 한양으로 보냈던 밀사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중앙에서 파견된
금군이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를 내며 나타나 역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늪가에 서서 금군 대장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대군 자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무명의 눈은 늪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신히 구조되어 올라오는 설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 서로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소년이 짜놓은 거대한 지략의 그물의 역적들이 모두 걸려든 셈이었지요. 마침내 지략과 인내의 승리가 낙화 마을의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금군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무명은 늪가에서 흙탕물을 닦아내고는 품속에서 젖지 않게 보관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혼례 첫날 밤 설화의 무릎을 베고 잠들기 직전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가문의 비밀 서찰이었지요. 설화는 그제야 무명이 왜 그토록 이 집 마당 아래를 파헤치고 별자리를 살피며 용의 숨결을 운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명이 파는 곳은 단순히 풍수적인 혈자리가 아니라 역적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실의 밀지가 숨겨진 정확한 지점이었던 것이지요. 무명은 설화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지도를 해독하여 그 위치를 찾아냈고 사또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마다 글놀이를 하는 척하며 그 귀중한 서류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설화가 무명에게 건넸던 5냥은 사실 이 거대한 진실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또와 그 배후 세력은 현장에서 압수된 밀지 내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던 역모의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무명은 비록 10살의 어린 소년이었으나 그 기계와 지략만큼은 백전노장보다 매서웠습니다. 설화는 멀리서 금군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히 서 있는 무명을 보며 그가 한 나라를 짊어질 거목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낙화 마을에는 전례 없는 대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을 수탈하고 설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던 탐관오리 사또는 관복이 벗겨진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지요. 무명은 사또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짠 죄, 왕실의 권위를 능멸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설화의 집안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으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또와 그 일당은 엄중한 국법에 따라 처참하게 몰락했습니다. 그들이 축제했던 곡식과 재물은 즉시 창고에서 풀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지요. 낙화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고 무명을 하늘이 보낸 신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 역시 무명의 서신을 받은 왕의 특명으로 귀양에서 풀려나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자 마을의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습니다. 말라붙었던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신기하게도 맑은 샘물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고 역병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무명은 떠나기 전 사또의 관아 앞에 서서 무너진 지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머물 자리를 탐욕으로 채우면 하늘은 그 지붕을 덮어주지 않는 법이지요. 그 준엄한 꾸짖음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이제 무명은 대군의 신분으로 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화의 마당에 선 무명은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설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처음 만났던 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누님, 이 가짜 혼인 신고는 누님의 앞날을 위해 무효로 처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누님은 자유의 몸입니다. 설화는 서운한 감정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명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첫날 밤 누님의 무릎을 베고 잠들며 했던 약속을 말이지요.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지켜주겠다던 누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무명은 품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내 설화의 손에 쥐어주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설화는 멀어져 가는 가마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낙화마을은 다시 이름처럼 꽃이 만발하는 풍요로운 고을이 되었고 설화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늠름한 청년 한 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설화의 집 앞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제 제가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5냥에 사오셨던 그 신랑 말이지요. 두 사람의 재회와 함께 꽃비가 내리는 마당에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설화와 무명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지혜를 모은다면 세상 그 어떤 시련도 결국은 축복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